미국의 지금 군함들이 너무 늙었어요. 바깥에 손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들 수밖에 없는 관련된 비즈니스가 저희가 봤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 정도쯤이야 바다 위에서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되게끔 만드는 거 있어 사실 기술력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이 해상 쪽으로 하는 그런 인증을 선급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내년 정도에는 아마 본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엄경아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연구위원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전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그리고 운송업, 조선업 애널리스트로 20년째 되신 거죠. 네. 그야말로 빠삭하시겠어요? 그 분야에서는. 그냥 오래됐죠. 네, 전 세계 조선소들 뭐 많이 다녀보셨겠네요. 예, 우리나라가 투자했었던 해외 조선 사이트도 많이 가봤고, 네. 네, 그래서 유럽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아프리카에도 조선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삼성중공업이 과거에 나이지리아에서 해양 플랜트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건설 현장도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필리 조선소 지금 저 한화가 인수한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2025년 5월에 다녀왔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뭐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인수는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네. 이제 굉장히 거기도 오래된 조선소이거든요. 네. 근데 작업량이 워낙 그동안 많지가 않았어서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1970년보다 더 예전 조선소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정도로 멈춰 있습니까? 네, 굉장히 예전 그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장에 있는 설비들도 최신화되어 있다거나 이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조선소와 미국의 필리 조선소와의 차이? 그게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시작된 조선소의 태동이 1970년대였었거든요. 예. 그 이전에 이 수출선 시장에 아직 진입하기 이전의 형태라고 거의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영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넘어온 그런 조선소들 그런 느낌이었던가요? 네, 이제 막 철선을 만들기 시작했던 옛날에 조금 작은 규모의 운반선을 만드는 데서 멈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면 2차 대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조선업종이 네. 굉장히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더 안 좋아졌어요? 네네. 와,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같이 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보고 온 거죠. 미국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아주 없진 않은데 네. 내부적인 역량이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쇠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바깥에 손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오히려 현장에 가니까 더 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필리 조선소 자체는 하나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작업량을 그 이전보다는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작년 말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해양 관련 액션 플랜 발표를 했고 네. 그 발표에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이나 상선 등을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국의 목소리로 처음 얘기를 한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부 장관이 가서 네.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이제 이 약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워싱턴 DC에 그 파트너십 센터를
개소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성사가 된 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2025년에 처음 마스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대비해서는 한 템포 좀 앞으로 나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네네. 해군 함정은 외국에서 만들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군함은 반스톨렌프스법 그리고 그 연안 상선 같은 경우는 존스 액트 이 두 개에 의해서 예. 미국 안에서 미국인들이 만들고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도 미국 승조원이 타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승조원도 그렇군요.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외부에서 만드는 부분을 앞으로 좀 가져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정 작업을 결국 하고 나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인발부해야 이제 미국이랑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도 좀 쭉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의회는 항상 그래도 초당적으로 움직여준 상황이고요. 그 대신 발의를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항상 폐기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발의했다가 요거를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규제로 묶어둬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법이 개정이 돼서 네네. 동맹국으로부터 해군 함정을 건조해서 가지고 와도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예 미국 구축함을 우리나라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소리가 되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한국에서는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네. 최종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제가 오전에도 다른 분과 이제 얘기를 하다 왔는데 미국에서 근데 조선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대형 군함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 네. 업체 두 군데가 한 군데는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조선소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방산 업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그 안에 또 조선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의 조선 쪽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지스 구축함 만드는 사업이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2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면 이거를 HD현대중공업 또는 하나오션이 이제 동시에 입찰에 참여해서 한 군데가 먼저 시작하게 되었을 때 꼭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또 2차, 3차 산업이 넘어갔다가 또 다시 재차 넘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선소들이 미국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5군데 조선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 기업들의 문제가 너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걸 외부의 손을 빌려서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가 좀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최종 조립은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듈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긴 배가 있으면 그중에 일부 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한다는 소린가요? 블럭블럭 형태로 아마 되게 될 거고 네. 실제로 대형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처럼 네. 대형 상선도 거의 한 250개 정도의 블럭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던 걸 도크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배 물에 띄우는 것이거든요. 아,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른 생산성을 갖추게 된 것인데 군함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 예를 들어 지금 상선을 만드는데 250개의 부분을 합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마다 전담해서 만드는 부서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전담해서 만드는 외부 협력 업체도 있습니다. 외부 협력 네. 업체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배 안에 이렇게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걸 저희가 방향타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 방향타만 전문으로 만든 외부 업체도 실제로 있고요. 아. 배의 선수분만 아니 배의 선미분만 아니면 배 안에도 왜 사람이 지내는 그런 네. 거주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또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그 업체들이 있지 않으면 이제 배 한 척이 만들어질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그런 분업 밸류체인이 구조가. 잘 갖춰진 게 이제 생산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통째로 미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겠네요. 그럼 불가능하겠네요. 통째로 가져가는 거는 이쪽에서 그러면 띄워가지고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네. 거의 한국에서 만드는 거라고 봐야 돼서 아마 예.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부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블록을 만들면 그 블록을 다른 배에다가 싣고 또 갑니까? 저희가 그 중량물 운반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싣고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부분을 미국에 가져가서 그거를 조립을 하면 그 위에 또 무기들을 탑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무기를 쓰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게 좀 수익성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가격 책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군함이 되었건 상선이 되었건 국제적인 시세에 대비해서 몇 배수에 해당이 되는 가격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묶어놨는데 미국 안에서는 싼 값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만들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저희가 봤을 땐 수익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국제 가격보다 높은데 네. 우리가 설사 지금 미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싼 값에 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저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미국이 이 예산안 책정을 하는데 네. 2027년 해군 함정 조달 예산이 650매덕 달러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그게 2026년 올해 거는 보니까 450매덕 달러 그래서 거의 한 50%가 늘어나더라고요. 2027년에 해군 함정 조달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구축함은 원래 올해는 2척을 만드는 예산이 있다가 한 척으로 또 줄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앞뒤가 이게 맞는 건지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30년간의 예산안에서 네. 평균적으로 그 새롭게 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예상 책정의 연평균이 네. 400억 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군수 지원함 같은 거를 제외하고 순수 전투함 기준으로 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전함이 한 200척대 중반 정도밖에 안 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사 관계자분들이 조금 권하는 정도의 그 척수는 300척대 후반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게 미국의 그 해군력 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대 국가에 대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0, 80척 뭐 그 정도 되는 380척 정도를 380척. 제한하는 네. 편인데 근데 미국의 지금 군함들이 너무 늙었어요. 아하. 그래서 미국 군함의 그 배 부분의 나이들의 중간값을 구하면 30년이 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 만약에- 배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수명이? 일반적인 상선은 보통 30년 정도로 저희가 30년이요? 쓰는데요. 네. 군함은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되게 중정비를 되게 세게 들어가거나 하면 더 오래 쓰기도 하는데 네. 이걸 다른 국가랑 조금 비교를 해서 특히나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제일 불안불안하니까 네. 중국에 있는 그 군함들의 헐사이드의 중간값을 따져보면 18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설령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중국은 18년, 네. 미국은 30년. 31년 말 정도 네, 됩니다. 진짜 늙었네요. 굉장히 늙었죠. 네. 그래서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서 퇴역해야 되는 군함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 300척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2040년쯤 돼야 그 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300척대 후반이 형성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계속 퇴역을 하는 모양이군요. 퇴역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퇴역을 지금부터 열심히 발주를 해도 저희가 1, 2년 안에 그게 당장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300척의 발주 플랜이 있는데 2030년까지는 일단 무조건 줄어요. 아이고.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네. 속도가 일단 너무 빠른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마 초기에 뭐 26년은 뭐 400억 불인데 27년은 왜 650억 불이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쭉 들어가야 되는 그 신조 투자가 아마 집행이 되는 그 연차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상으로 저희가 알기에 30년의 평균은 일단 400억 불 이상 정도는 매년 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네. 권하는 정도 수준의 이 전함 함대의 규모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억 불이면 척수로는 어떻게 돼요? 하긴 그거 척수로 말. 왜냐하면 어떠한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비싼 거냐, 싼 거냐. 그 항공모함이냐 아니면은 뭐 핵잠수함이냐, 네. 뭐 핵항공모함이냐, 구축함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네. 다른 상황이니까요. 네. 구축함 같으면 얼마나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매우, 그리고 심지어 그 미국에서 구축함을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근데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났더니 원래 계획했던 거에 돈이 한 80%가 더 드는, 거의 아이고. 2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 구축함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기간도 예. 처음 계획 세웠던 것보다 막 2배씩 걸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져서 네. 지금까지 매우 그런 사례가 많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들 혼자서는, 그러니까 미국 내부 조선 능력만 가지고는 그들이 원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 네, 거죠.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고, 네. 그 계획을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다가 항상 그 계획이 불발이 돼가지고 이 군함 자체가 계속 줄고 해군력이 자꾸 취약해지는 그 상황을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반복하다 보니 네. 이제는 혼자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 이제 마스가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을 해줘야 이제 시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상황. 굳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개정도 안 해줬는데 원래는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급하면 밖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조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예외 조항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인 그런 틀이 마련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막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는데, 요즘엔 또 바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또 만든다고 해요. 네. 이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그 육상에 있는 모든 뭐 공장이나 뭐 네. 설비 이런 것들을 바다 위에서 구축하는 형태를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양 플랜트입니다. 네. 저희가 땅에서 기름 파서 정제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나중에 이렇게 띄워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바다에서 그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좀 이점은 뭐냐면 육상의 어떠한 설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설비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쪽 땅을 마련을 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대도 많은 모양이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냉각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발열 현상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바다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해수로 냉각 문제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 행정적으로 뭔가 여기에다가 저희가 어떠한 큰 설비를 만들겠어요라고 하는 거를 진행할 때 조금 덜 거치는 아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에다가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가스 터미널 같은 것도 저희가 만약에 해외에서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바다 굉장히 위에 가스터미널이 있어요? 가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떠 있는 가스 터미널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바다에 있는 유전이나 아니면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해서 올려서 그 위에서 정제해서 액화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데이터 센터도 육상에 있는 어떠한 설비지만 이거를 바다 위에서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되게끔 만드는 거 있어서 사실 기술력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대규모 해양 플랜트를 워낙 많이 만들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런 한국이? 식의 부분을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나 심해용 해양 플랜트를 많이 했었어서 연근에는 사실 바다에서도 그 해저 지형에다가 설비를 갖다 박는 고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심해는 깊은 바다니까 거기에다 뚫고 내려가서 그 설비를 갖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바닷속까지 들어가죠? 뭘 하려고? 바다에 에너지 자원이 많은 거기서 편이라서, 석유, 가스 이런 걸 그런 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 있는 유정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바다에 네. 있는 게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을 하는데 특히나 깊은 바다일 경우에 더 좋은 자원이 있긴 한데 그거를 둥둥둥 뜬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설비가 그 밑으로 이렇게 드릴을 내리고 내려가지고 원래 목표로 했던 그 구멍을 정확하게 뚫고 거기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되게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 정도 안 시키고 떠돌아다니는데 네,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위성이랑 연결을 해서 저희가 다이나믹 포지셔닝을 해서 아이고. 결국에는 그 목표로 하는 데에서 이제 오차가 없이 뚫고 내려가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정도쯤이야 아마 만드는 게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이 이 해상 쪽으로 하는 그런 인증을 선급 인증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어디서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설비들은 네. 각 국의 선급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네.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선급 인증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선급. 네, 선급. 선급이라고 하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받았고 이제 개념에 대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냥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갑자기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수요자가 있어서 문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발을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구글이나 뭐 이런 데가 그런 걸 지금 그렇죠. 요청을 하고 있는 네,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그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년 정도에는 아마 본설계 단계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에 떠 있는 게 만드는 아니고?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플로팅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 네. 이번에 이제 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자와 논의를 해서 그럼 그게 부유식 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네. 심해로 들어가 들어가는 있는 게 될 경우일 수도 있고. 네. 그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 거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아마 플로팅일 거고요. 플로팅. 왜냐하면 배를 많이 잘 만들어서 이 기술까지 저희가 파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설비를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서 아마 플로팅에 좀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소들이 왜 배 만드는 걸 안 하고 그런 석유 시추 시설 같은 거를 했습니까?
육상 중동 지역은 예. 육상에 굉장히 많은 자원의 그 출구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 호주나 아니면은 북해 막 이런 지역에서의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네. 오일 메이저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큰 유정을 발견하거나 큰 가스전을 발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발을 해서 에너지를 팔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자원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그러한 생산 설비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점점점 심해 쪽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배를 많이 만들어 본 업체들이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가져가는 쪽으로 하는 게 수요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2000년대 저희 중반 이럴 때 사실 막 유가 200불 간다고 막 하면서 예. 굉장히 원자재의 큰 그 세력 150달러까지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굉장히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생성이 되었다가 근데 엔지니어링 역량만 가지고 있고 이 실질적으로 이 대형 설비를 제조하는 역량이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꺼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넘어오는 시기가 있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수주를 해서 만들어 본 경험치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에 중국 조선소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중국 조선소에도 아마 이 대형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뭐 대규모 해양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일반 상선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오일 메이저가 중국에다가 막 해양 플랜트를 발주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 한 번 하면 몇십 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 신뢰. 안정도나 이런 부분 떨어져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중국 내부에 있는 수요는 물론 중국으로 발주를 해서 개발을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진행하지만 아직 네. 국제적으로 약간 리딩 컴퍼니들이 뭔가 발주를 해가지고 내가 이 설비를 앞으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 캐나다 잠수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뭐 굉장히 큰 거 같은데 60조 원 규모라고 했던가요? 전체 총 사업 규모가 그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총 한 12척 정도의 잠수함을 발주를 하는 프로젝트이고 12척이요. 순수하게 신조를 하는 데는 아마 20조 이하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 들어가는 케어를 모두 합쳤을 때 60조 원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유지 하는 거고요. 보수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요. 예,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전통 디젤 잠수함이다라고 하면 그 안에 저희 배터리 같은 거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배터리 수명 때문에도 한 6년 반에 한 번씩은 완전히 분해를 해서 배터리 다 교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클리닝 작업하고 소모된 거 있으면 이거 다시 바꾸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중정비까지 다 합쳤을 때 6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3월 초에 저희가 이제 제안서마저 제출을 했고 네. 이제 빠르면 상반기 내로 이거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일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걸 앞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게 보시면 6월 말인가요? 뭐 6월이라는 얘기가 가장 네.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한국 중에 이제 누가 이걸 가져가게 되느냐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독일한테서 잠수함 기술을 배운 거죠? 그렇죠. 예, 잠수함 기술의 원천은 거의 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이 후회하고 있겠네요. 괜히 가르쳐서. 네, 어쩔 수 없죠. 뭐 기술의 흐름은. 네. 근데 한화오션이 그 자기들이 지금 새로 만든 잠수함을 캐나다로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캐나다 승조원을 또 태웠다고. 태워서 예. 근데 그게 수주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미 2025년에 진수식을 할 때 네.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와서 그때도 한번 승선을 해본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캐 연합 작전 네. 거기에도 그 잠수함이 가서 이제 실제로 연합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도 있을 거라서 그냥 잠수함만 딱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 거를 가서 이 세일즈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독일은 아직 실체가 없는
잠수함 모델을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설계도만 있다는 소린가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잠수함만을 도입하는 거가 집중이 된 게 아니라 네. 캐나다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요소에 네. 대한 부분도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캐나다에 와서 뭐 공장 지어주세요. 저희 네. 고용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네. 실질적인 산업적으로 앞으로 계속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네.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영국에서 도입했던 잠수함이 저희가 퇴역이 되면서 완전히 풀 체인지하는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의 케어를 우리가 계속 그 도입했던 국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도 이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에 케어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은까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어느 정도 오픈해 줄 것인가 그리고 기술을 어느 만큼 저희한테 이전을 해줄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부분도 평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넘겨달라 많이 하고 넘겨달라, 요구하겠네. 예, 많이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공장도 많이 지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수익성이 좀 있는 거예요? 수익성은 이제 어느 만큼까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만들어 본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설비 자체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이미 네. 만들어 봤던. 그래서 어느 가격대에서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입찰할 때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할 텐데 네. 이제 정부와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우리가 수주를 한다 그러면 그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잠수함을 갖추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겠죠.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들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보다 해군력이 한 순위 앞서 있는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네, 4위예요. 정말요? 한국 해군력 5위거든요. 근데 4위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이 아니라도 지금 이미 이제 다른 수상함 중에서 한국에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군력 보강이 이미 선진국에서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 모든 주변 국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뭐 인도나 아니면은 요즘에 중동 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그렇군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한국의 경쟁 대상국이 될 만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하나오션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게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한 국가로는 5번째였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자체적인 그 기술로 내가 필요로 하는 군함을 거의 다 케어할 수 있는 국가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습니다. 해군력 기준 상위 40위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네. 온전히 내 군함은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한 8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기를 외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러니까 군사력은 굉장히 높지만 네. 무기를 외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인도네시아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실제로 인도도 자체적으로 막 항공모함까지도 만들지만 네. 안에 들어있는 군함의 그 면면을 보면 100% 인도에서만 만들진 또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풍부한데 네. 수요는 많으나 기술이 너무 없는 그런 국가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가. 돈은 많은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사우디요? 오일머니로 머니는 굉장히 많지만 네. 저희가 기술력이 많이 없는 그런 데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데들도 굉장히 풍부한 수요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금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네네.
항공모함은 우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경항공모함에 대한 계획 정도는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미국 정도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한 35년 정도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개념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만들 수 있냐라고 물으면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이 기술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 만드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발주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자신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보니까 또 이 잠수함과 관련돼서 폴란드 얘기가 뉴스에 가끔씩 들려요. 다시 예, 폴란드가 엎어질 수 있다. 예. 스웨덴하고 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엎어질 수 있다고 뭐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참여했다가 이제 똑 떨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는 떨어졌었어요? 네, 우리는 이미 떨어졌었는데 네. 그 스웨덴의 사부와 마지막 최종적인 조항에 대해서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뭐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네. 뭐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되게 장기적으로 보는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엎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차 또 입찰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보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둘 간의 조율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고 예.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의 조선업의 일감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좀 다방면에서 풍부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네. 저희가 막 전 세계 선주들이 막 다 돈을 막 써질머지고 이렇게 네. 올 때는 우리나라 조선업계도 그거에 부응해서 굉장히 몸집을 빨리빨리 늘리면서 그 물량을 다 받으려는 욕심을 되게 세게 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 그만큼의 물량을 수주하고 만들고 이러는 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안 했다가 저희가 힘든 기간을 한 10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해군력 보강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상대적인 거라 네. 이쪽에서 막 되게 신경 쓰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네. 또 어느 순간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그러게. 이쪽에서 수주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일을 벌리는 게 저희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배를 많이 꾸준하게 높은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옛날보다 더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편이기 네. 때문에 커버가 가능한 정도 수준만큼의 일을 벌리면서 저희는 계속 가격을 높여서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예전보다 높은 수익성을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공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요거는 그 학부는 아니었고 대학원생들 모집을 하면 그 1대1이 안 되는 경쟁률을 꽤 몇 년 봤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모집하는 사람보다 지원하는 숫자가 1대1이 넘는 모양이네요. 늘어나는 상황이 최근 바뀐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 그 학생들 조선업체로 많이 가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네. 때 절반도 안 가는 것 같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 이상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라 예. 젊은 인재들이 이제 조선을 공부해서 조선소로 가는 네. 그 방향이 조금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거죠.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죠. 근데 쿼터를 정해놓고 늘리고 있는 편이라서 네. 저희 막상 이렇게 울산이나 거제도 조선소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다 외국인이다 싶진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E7 비자를 통해서 들여와서 네. 23년부터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제 25년에는 사실 그들이 숙련도가 꽤 올라와서 네.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좀 되는 정도 수준까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전체 인력 중에서 20% 내외 정도 외국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한국인들이 많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얼마 전에 미국인이 해야 되니까. 예, 오히려 쫓겨왔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우리도 사람도 가고 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네요.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그야말로 물을 만난 것 같은데.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선박 발주하는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아주 압도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3분의 2, 그 67%, 70%막 거의 그 수준이던데 우리 한국이 20%뭐 거기 조금 넘든가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조선 실력이 중국을 압도한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동시에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왜 그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우리가 또 실력이 있다는 건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량 기준으로 네. 가장 배를 많이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많이 만들기 오래됐네요. 시작한 지는. 17년? 지금 네. 벌써 그 정도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선박 시장에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가치 선박만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부가가치 선박의 개체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류의 선박들과 고부가가치 선박에 있어서 뭔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굉장히 뛰어넘게 잘 만드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적당한 배가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이 한마디로 있다라는 거죠. 예를 그래서 들자면 어떤 건가요? 탱커나 벌커처럼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나 LNG 선박보다 일단 선박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탱커라고 하면 유조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벌커는 그럼 뭔가요? 마른 원자재를 실는 거, 곡물을 뭐 쓸어 담는다거나 철광석을 쓸어 담는다거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선속이 느리기 때문에 네. 선박은 선속이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이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이 느리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 가격도 실질적으로 좀 싼 스펙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박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것보단 적당한 수위를 잘 맞춰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원하는 건 고효율의 선박보다는 싼 선박을 훨씬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싼 선박을 원하는 시장에서는 중국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똑같은 스펙의 예를 들어서 유조선을 원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가 부르는 가격보다 막 15%씩 싸게 부르면서 들어오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이 배값도 싼 게 아니라서 한두 푼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너무 선택지가 절로 넘어가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조선소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럼 저부가가치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막 경쟁적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기조로 오면서 개체수나 톤수상으로는 한 20% 정도 네. 그리고 밸류상으로는 한 30% 정도를 시장에서 잘 영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요럴 때는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한 30%대 정도였었다가 쭉 오면서 아시아의 극동아시아의 3국이 2010년대 들어서 이제 점유율이 90%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네. 한중일 말고 다른 데도 시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막 팍팍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고 최근에는 일본까지도 지금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24년이 굉장히 발주량이 많은 해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때 갑자기 일본 점유율이 10%가 확 깨지면서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고 2025년에는 그게 한 5, 6% 정도 수준으로 또 내려오고 아하. 2026년 들어서는 지금 일본의 수주 점유율이 1%대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없어진 있는 거네요, 거의? 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소멸되고 있는 중인데 네. 그거를 이제 중국이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를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중국이 혼자서 30%대에서 거의 70% 가까이까지 쑥쑥쑥쑥 다른 시장을 흡수를 하면서 치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 그 선박 시장에 저가 선박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훨씬 많죠. 저희가 한 11만 척 정도 선박이 있거든요. 아, 근데 11만 척이요? 사람 날르지 않고 그 짐을 날르는 선박은 한 6만 척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중에서 단순히 원자재를 수송하는 오일 탱커나 아니면은 드라이벌크라고 하는 그 마른 네. 원자재를 날르는 이 두 개의 선박 그 해당 선박이 거의 2만 5천 척에서 3만 척 사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이 그렇군요.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LNG 캐리어 네. 저희 제일 최고의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800척 그리고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컨테이너 선박 한 8,000척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컨테이너 선박도 고부가 가치입니까? 컨테이너 선박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고요. 네. 이 선박의 부가가치를 얘기를 할 때 그 선박에 실리는 화물의 부가가치도 영향을 좀 주는 편인데요. 원자재는 아직까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것이지만 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저희가 뭔가 포장을 해서 넣는 애들은 완제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원유는 그냥 이렇게 원유 탱크 안에 원유를 실었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이 원유를 원했던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네. 한 선박에 한 카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컨테이너 선박은 저희 박스마다 주인 다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배달지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딱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속이 빠르고 네. 그리고 화물이 실렸다가 내렸다가 실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기 때문에 그거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네.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밸런스를 거네. 굉장히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박이 은근히 까다로운 그런 선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컨테이너 선박과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완성된 자동차가 실리는 자동차 운반선 네. 이런 것들도 막상 가서 보시면 배가 왜 이렇게 좁고 높지 싶거든요. 10몇 층짜리 빌딩 보는 것 같아요. 고층 빌딩 같더라고요. 네. 배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기울어지지 않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그런 것들이 훨씬 고부가 가치 선박에 해당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시장 점유율 중국이 67%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수주 그건- 점유율이 그렇습니다. 그게 척수예요? 아니면 금액입니까? 톤수라고 하는 저희가 톤수요? CGT, 그러니까 표준 환산 톤수인데요. 네. 해운에서 보는 톤수는 데드웨이 톤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화 중량 톤수라고 하는 걸 씁니다. 네. 몇 톤을 실는지. 네. 근데 표준 환산 톤수는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3만 톤 실는 배와 네. 컨테이너도 3만 톤만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는 둘을 봤을 때 더 손이 많이 가게 만드는 건 컨테이너 선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개수가 다르거든요. 똑같이 3만 톤이지만 3만 톤에 뭐 예를 들어 1을 곱한다. 이러면 네네. 컨테이너선은 3만 톤에 막 1이 아니라 1.5를 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손이 들어가는 맨아워까지 감안한 네. 그 톤수 기준으로 저희가 얼마를 만드는지에서 지금 그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네. 오더를 받는 점유율이 지금 60%에서 70%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년에 이렇게 쭉 만들어내는 거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한 50%대 정도를 지키고 그 있는 정도군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정도군요. 중국이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의 LNG선 같은 거를 쫓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까운 시일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일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배는 많이 만들어 본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네.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 쓰는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아, 내수 네. 자기들 용도로. 그래서 자기네들 용으로 계속 발주해 줄 수 있고 네. 또 중국이 선박금융이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이게 금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발달해야 되는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해운사가
중국 선박금융 이용해서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해주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보면서 분명히 그 조선소가 굉장히 기술력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이 될 건데 그러다 보면은 따라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아주 이해를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선박과 관련해서 미국이 그 쇄빙선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서. 그런데 캐나다하고 핀란드가 그 동맹국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배 만드는 거는 한국이 최고일 것 같은데 한국은 거기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조선소에다가 쇄빙선을 만든다고 뭐 주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이 쇄빙선을 잘 만듭니까? 핀란드가 더 잘 만드는 겁니까? 원래는 북유럽이 잘 만듭니다. 그 시장은 북유럽의 시장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 아니면 핀란드 이런 데들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조선소들이 소위 얘기해서 그런 선박들은 저희가 특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니까 단순히 물자를 날르는 게 그 기능이 아니라 저희가 얼음을 뚫고 가는 게 그 선박의 이제 주된 기능인 거잖아요. 그 배 앞에 무슨 모터 같은 게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깨는 그런 것들이 깨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막 2m 두께의 배도 그 얼음도 깨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런 이제 되게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기능인데 선박의 또 시장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희 일반적인 상선들 나오듯이 1년에 막 뭐 50척씩 발주나고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까지 꾸역꾸역 그쪽 시장에서의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이 자주자주 많이 발생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 체인이 일단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전보다도 유럽 조선업이 더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꾸준하게 지금까지 수주를 받아온 레코드가 있으면 매출도 발생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도 유지가 되고 할 텐데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제가 아까 한중일이 9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시장의 제조업이 이제 줄어드는 거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그러한 특수선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스웨덴에 있는 그 기업 하나가 한국에다가 쇄빙선을 발주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핀란드에다가 안 주고 한국에다가 줬어요? 한국에다가 발주를 주게 되었고 그게 사이즈로는 되게 또 작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비슷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던 사업장에서 주로 만들던 상선 대비 거의 7배 가격쯤 되는 쇄빙선이 발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객단가로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 제품이 수주가 들어온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쇄빙선을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할 때 막 캐나다랑 어디랑 하는데 그거는 그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캐나다나 아니면 핀란드랑 같이 그 노선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건데 궁극적으로 쇄빙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미국도 지금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조선이 어쨌든 한국으로 많이 오게 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더 필요로 하는 수요가 나오게 되면 아마 한국이 그거에도 관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했던 게 그쪽에 그 북극 항로용 그걸 뚫고 가는 그 쇄빙선하고 러시아가 한국 조선소에다가 발주했던 LNG 쇄빙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 같은 겁니까? 과거에 러시아는 쇄빙 유조선도 발주했던 적이 있고 쇄빙 LNG선도 발주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기네들 그 안에 있는 그 러시아 안에 있는 데 중에 약간 급지에 있는 가스정이나 아니면은 그 유정에 대한 개발 및 운송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제 쇄빙의 기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거는 상선인데 쇄빙 기능이 얹어진 그런 상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훨씬 크긴 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는 네, 거죠. 극지에서 있었던 해양 플랜트도 심지어 해봤고요.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그 사할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서 이미 극한의 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해양 플랜트도 만들어 본 적이 있고 거기에 투입이 되는 상선들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북극 바다에다가 그 가스 채취 시설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미 그걸 다 했었군요. 이미 다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 소리 들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그야말로 물을 만난 것 같은데 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저는 모든 산업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를 잘 만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그 산업에서 중국이 막 가격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몸집을 확 키워놓고 나중에 여기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시장을 망가뜨려 가지고 늘려놓은 다음에 결국엔 중국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패턴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조금 어려운 성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특히나 주문 완전 100% 주문 생산 방식이어가지고 네. 저희가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닌지라 네. 기술력이 높은 한국이 이거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성격의 산업이긴 하거든요. 아하. 근데 어느 순간 막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였던 몸집을 지금 50% 이상으로 늘려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중국에서 배를 샀쓰던 수많은 국가들이 근데 전 세계의 배를 이러다 다 중국이 만들면 괜찮을까? 저 배에 뭐가 달려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중국이 아닌 조선 제조 국가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존재가 꼭 있어야 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네.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오히려 타이밍을 되게 못 맞춘 국가는 일본. 중국이랑 비슷한 결로 중국에 이렇게 경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가격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네. 그 저부가 가치 선박에 똑같이 그렇게 집중을 하고 이러면서 아, 일본은 저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을 했어요? 네, 고부가 가치 선박에 그 투자를 너무 안 했습니다. R&D 인력을 먼저 줄였거든요. 왜냐하면 뜻밖이네요. 그 고가의 인력이 되다 보니 설계 인력을 먼저 줄이고 그래서 고객 맞춤으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표준 모델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뿌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 먹히질 않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점유율이 확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한국의 존재가 더 너무 좀 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조선 업체들의 미래가 예전보다 좀 한층 밝아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하고 확실히 다르게 고객 맞춤형으로 갔던 모양이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이랑 중국은 그 조선 사이즈도 좀 컸지만 네. 자체적으로 해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조선 만드는 순위로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 거꾸로인데 네. 배를 들고 있는 그 레벨로는 완전 반대거든요. 아, 해운사들이 네, 커요?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랑 일본의 좀 비슷한 점은 자체적인 수요를 해결을 하다 보면 불황일 때도 네. 어느 정도의 수요를 조금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조선 업체들이 한국 해운사들 물량만으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바깥에서 이 수주를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평생 하면서 이 산업을 키워온 덕분에 그래서 기술력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든 외부 고객의 그 입맛을 네. 잘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경쟁력도 많이 높일 수 있었죠. 예. 참 짠한 역사죠. 참 짠하네요. 짠한 역사. 정말 어디 기댈 데 없으니까 네. 그냥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쉴 그런 새 없이 상황이- 노력하고. 네. 예. 아이고 오늘 엄경아 연구위원님, 네. 예,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우리나라 조선업 또 운송업의 최고 전문가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청해서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